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과를 개원하고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사람답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다 제 아내를 잘 만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행복이라는 말과는 접점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보드담고 받아준 아내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동생까지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깊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처럼 표현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제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 마음은 사막처럼 메말랐었기에 마음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해보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다른 친구들에게는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건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았죠.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털어놓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에 놀라실 수도 있지만 그간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혼자가 편한 아이였습니다. 막노동을 하시던 부모님은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셨고 일이 끝나 돌아오면 바로 씻고 곱게 단장을 하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아파 제발 가지 말라고 엄마를 붙든 적이 있었는데 야, 가서 돈을 벌어야 너도 학교에 다닐 것 아니야. 귀찮게 하고 있어. 자고 일어나면 다 나. 저리 가! 라며 저를 밀어내고 나가더라고요. 그나마 저를 품어주셨던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로는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인 건지 학교에서 무료로 빌려올 수 있었던 책들이 있어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은커녕 집에도 먹을 게 없기 일쑤였습니다. 가끔 엄마 아빠가 사들고 들어오는 국밥이나 치킨 같은 걸 며칠씩 나누어 먹으며 버티곤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기에 짜고 매운 음식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배만 차면 됐으니까요. 돌이켜보면 부모님은 제가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가면서도 한 번도 자고 있던 제 이불을 만져주거나 제 옷차림이 어떤지 알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제 별명이 똑똑한 거지였습니다. 줄여서 똑거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였죠. 제가 빨아서 입는다고 해봤지만 작고 낡아 구멍이 난 옷들도 많았고 겨울철이나 장마 때는 미처 마르지 않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가 냄새가 날 때도 많았으니까요. 부모님은 그 정도로 저에게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메모를 보내주실 정도였죠. 전화를 해봤자 받지도 않으니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그 메모에는 순철이 옷차림에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어 학업에 지장이 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가정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놀리는 건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선생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바라보신다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와 아빠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옷 사달라고 뒹굴었습니다. 팔을 잡고 방방 뛰며 난리를 쳤죠. 옷 안 사주면 학교 안 갈 거야! 라고 소리 지르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놀라더라고요.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었던 옷들을 4학년 때도 입고 있었으니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기도 했겠죠. 그 이상함을 저 역시 알고 있었지만 말 꺼내기도 무서웠기에 모른 척 했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시고 있다는 걸 안 순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난리를 피워서라도 옷을 사입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못 먹어서 키가 작은 건 감출 수 있지만 옷차림은 감출 수 없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도 외출하기 전에 한참 거울을 살피는 버릇이 있는 건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옷을 잘 입는 건 아닌데요. 혹시나 옷에 이상이 있는지 살피게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문을 닫아가는 시장에 부모를 데리고 간 저는 옷옷 3벌, 바지 3벌, 신발, 속옷 5개를 사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가 추석 전이라 아직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앞으로 닥칠 추위를 생각해 두툼한 옷으로 골라 가져왔습니다. 신발도 꾸겨 신던 걸 2사이즈나 크게 사서 왔죠. 옷도 3사이즈씩 크게 샀습니다. 제가 옷을 고르고 신발을 고르고 하는 동안 부모라는 사람들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제가 고르는 대로 돈만 내주더라고요. TV에서처럼 제 몸에 옷을 대어주고 신발을 신겨보며 웃는 그런 모습은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그 화가 난 듯한 모습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돈이 있으면서 제 옷이며 밥이며 챙기지 않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시장 입구에서 산 만두를 저에게 건넨 아빠는 필요하면 좋게 말로 하면 되지.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 너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겠다. 오늘 나가서 안 풀리면 다 네 탓인지 알아.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저 네 하고 말았을걸. 그날은 오기가 나. 그럼 그러기 전에 좀 챙겨주지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선생님 메모 좀 보세요. 제가 그동안 어떤 꼴을 하고 다녔으면 저렇게 메모를 보내요. 안 창피해요? 라고 말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번쩍 하더니 뒤통수가 얼얼하더군요. 아버지는 이게 오냐 오냐 했더니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오늘 아주 버릇을 고쳐주마. 라며 팔을 걷어붙이더라고요. 그 순간 아빠의 팔을 막은 엄마는 오늘 이러고 나가서 재수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오늘도 이럴 거야? 차 시간 다 됐어. 다음 판에는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애가 뭐라던 뭔 상관이야. 됐어, 가. 지금 애랑 씨름하는 게 문제야? 라며 아빠를 끌고 나가더군요. 문을 닫으며 저에게 궁상 떨고 다닌 게 너 탓이지 왜 우리 탓이야? 지 할머니 닮아서는 남 탓은. 야, 너 할 일이나 잘해. 공부 좀 한다고 밖에서 오냐오냐 하니까 너가 뭐라도 된 것 같이 느껴지나 본데 너만큼 못하는 애들이 어디 있니? 우리도 너만 없으면 더 편한데 참고 기르잖아. 꼴값 떨지 마. 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부모로서 나에 대해 정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고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꼭 나중에 잘 돼서 부모가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후로는 다시 또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별말 없이 지냈으니까요. 다만 음식을 조금 더 챙겼고 그 다음 해에 짧은 옷을 새로 사주긴 했습니다. 그때 산 옷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입었습니다. 다행인 건지 제가 키랑 덩치가 확확 크지 못했거든요. 중학교에 가서 교복을 입으며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 입고 갈 옷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게다가 물려받는 공짜 교복을 신청했는데 할머니와 알고 지내시던 슈퍼 아주머니가 본인 자녀 교복을 물려주셔서 교복이 2벌씩 있었거든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초등학교 때처럼 거지 같아 보이진 않았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머리도 그냥 짧게만 하면 되니까 제가 바싹바싹 가위로 다듬었습니다. 울퉁불퉁할 때도 많았지만 중2쯤 되자 실수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교 1, 2등을 넘나드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칭찬해주는 부모님은 없었지만 지역 경시대회에 나가 장학금도 받아 가방이나 신발 같은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했습니다. 가방이 바뀌고 신발이 바뀌어도 엄마 아빠는 모르더라고요. 몰랐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생기자 저는 일부러 교회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가비는 그 전에 받은 상금이나 장학금으로 내고 참가하여 또 상금을 타는 시기였습니다. 청소년 문예대회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대회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강단에 나가 상을 자주 타니 예뻐해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우리 학교의 보물이야. 우리 순철군은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시지? 라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네라고 대답하고 웃었지만 부모라는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들은 걸 다시 정리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학교를 나서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저기 학생, 미안한데 여기 동사무소가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돌아서는데 학생 고마워. 여기 이거 받아. 내가 지금 다른 게 없네. 라며 5,000원짜리를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길 알려드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돈까지 받는 건 과한 것 같습니다. 라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가 그럼 나랑 떡볶이라도 한 그릇 먹을래? 내가 떡볶이를 참 좋아하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살게. 라며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도 경계를 풀고 아주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사실 그냥 배가 고팠습니다. 중2라는 나이는 정말 돌도 씹어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라는 사람들은 간식 한 번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니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요.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는 저를 보며 잘 먹네. 이름이 뭐야? 몇 학년? 이라고 묻는데 그 표정이 제가 바라던 엄마의 표정이어서인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냥 그 아주머니가 제 엄마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아주머니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웬일로 안 나가고 집안을 치우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더군요. 생소한 모습에 놀랐지만 딱히 뭐라고 할 이야기도 없어 별말 없이 제 방으로 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방으로 와 오늘 안 힘들었어? 공부하느라 힘들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보니까 너 저번 시험도 1등 했다며? 왜 말 안 했어? 자랑 좀 하지. 라고 하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라고 말하고 다시 책을 보는데 엄마가 반찬 좀 해놨어.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맛이 있나 모르겠다. 챙겨 먹어. 엄마가 바빠서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그냥 먹고 사는 게 버겁다. 라고 하더니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그런 엄마를 그저 바라만 보는데 제 손을 잡더니 미안해. 엄마가 해준 게 너무 없는데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고. 근데 집에 빚이 많아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도 힘들다. 그러다 보니 너한테 모질게 굴고 나쁘게 말했어. 마음은 안 그런데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해. 라면서 울더군요. 그런 엄마의 고백에 저도 코끝이 저릿해오더군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아침으로 나갔다가 밤에도 나가 일을 했으니까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은 어쨌거나 밖에 나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건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물 짓는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의 말이라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제게 마음을 열고 말해주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지쳐서 저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살지 못한 불쌍한 엄마를 지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엄마다운 엄마로 돌아온 것에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제 마음에 햇살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은 반찬을 해놓았고 사골국이나 소고기국처럼 몸에 좋다는 보양식 음식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기 반찬도 냉동해 놓고는 저보고 녹여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엄마를 보며 이제야 엄마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3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려면 지역 명문고를 가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며 담임 선생님의 말씀대로 지역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는 남자 고등학교를 목표로 삼고 공부를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정신이 없던 그때 그 아주머니가 또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절 먼저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하며 안녕, 잘 지냈니? 그동안 살이 좀 쪘네? 더 보기 좋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의 있게 아는 체를 하며 다가갔더니 어떤 아저씨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구나. 이 아주머니가 너무 멋진 남학생이 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진짜 멋있다.
라며 웃는 두 사람에게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느꼈는지 명함을 내밀며 시내에 있는 한의원인데 혹시 아니? 여기서 우리 둘이 일해. 부부이기도 하고 사실 각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 순철이도 이 학교 전교 1등이라며? 라고 말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라며 다소 딱딱하게 말을 하니 그래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다고.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라며 끝까지 웃는 아저씨 곁에서 아주머니가 놀랐지? 우리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처럼 어려운 학생들 돕고 싶어서 그래. 물론 단체나 학교를 통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돕는 것보다 다른 데로 새는 게 더 많더라고. 그래서 번거로워도 우리가 직접 만나면서 돕고 있어. 라며 또 그 친절한 웃음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흘렸던 눈물도 생각이 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얼른 따라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저의 팔목을 잡더니 오늘은 우리 순철이 신발 좀 사러 갈까? 가방도 낡았다. 같이 사자. 걱정하지 마. 라며 당시 제일 유행하던 브랜드 매장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횡재인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호의를 베푸는 부부가 고맙기보다는 왜 그러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생각들로 제가 주춤하는 듯 하는 게 보였는지 아주머니는 괜찮아. 진짜 순철이가 착해서 주는 거야.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라며 다시 그렇게 웃어 마음을 놓고 사주는 대로 신발과 가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부부는 2주에 한 번꼴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남이 더해질수록 불편함은 사라졌고 시기에 맞춰 제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부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를 만났을 때 부부는 다른 날과는 다르게 머뭇거리며 어색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하더군요. 곧 고등학교 입시인 연합고사를 앞두고 예민해져 있던 터라 그런 부분들이 더 눈에 띄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막상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저씨께서 순철아, 혹시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어떠니? 라고 묻더군요. 놀랐습니다. 생각도 못한 제안이었으니까요. 먹던 것을 멈추고 젓가락을 내려놓자 아주머니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줘. 사실 순철이가 어떤 환경에 사는지 좀 알아봤어. 순철이가 가진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형편은 둘째치고 너무 바쁘셔서 순철이를 돌봐주시질 못하더라. 담임 선생님도 그 점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 이대로 고등학교에 간다면 분명히 성적 유지하기도 어려울 거고 순철이의 능력을 허비하게 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그동안 우리가 순철이를 지켜봐온 결과 더 잘할 수 있는데 환경 때문에 꺾어지는 게 아쉬워서 라며 친절한 얼굴로 웃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눈물이 떠오르며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멈칫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자 아저씨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오히려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벌써 부모님께 여쭈어봤더니 부모님은 순철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 너의 앞날에 도움이 못 돼서 안 그래도 괴로우셨다고. 순철이도 부모님께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엄마의 눈물. 아침부터 일하고 돌아와 밤에도 나가는 일상의 부모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쩌면 이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나갈 준비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따라 부모님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을 간다고 하기에는 옷이 다소 불편해 보였거든요. 아빠는 저를 본 척만 척 나가고 엄마는 밥 챙겨 먹고 공부해 라며 나가는데 무슨 생각인지 저는 가방을 던져놓고 부모님 뒤를 밟았습니다. 문제집을 사기 위해 빼놓았던 돈으로 택시를 잡는 부모님의 뒤를 이어 택시를 타고 따라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그렇게 택시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섰습니다.
공장지대의 뒷골목 같은 곳이었는데 여러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며 얼굴을 찌푸리고 괴로워하고 있더군요. 부모님이 들어간 곳에는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따라가진 못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한 아저씨가 아씨 오늘 완전 재수가 없네. 이렇게 패가 손에 붙질 않아서 어디 화투 치겠냐고. 난 오늘 날이 아니야. 집에 가야겠어. 젠장 차비도 안 남았어. 라며 큰 소리로 화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린 시절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를 맡길 데가 없어진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갔었던 그곳 노름판이었거든요. 아빠와 엄마는 저를 한쪽 구석에 앉혀두고 오랫동안 화투를 치며 돈을 잃었고 돈을 다 잃었는지 저를 향해 너 신경 쓰느라 될 것도 안 되잖아. 재수없어. 너 데리고 오나 봐라. 라며 화를 내고는 저를 집에 남겨두고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맡았던 매캐한 담배 연기 냄새를 잊을 수가 없었는데 일을 간다는 그 거짓말을 왜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받은 보험금도 도박으로 다 날린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돈이 없다면서 도박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터덜터덜 걸어 집까지 오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올 때는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 걸어가자니 오래 걸리더라고요. 밤이 늦어서야 집에 도착해보니 집에 먼저 도착한 부모님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화가 치밀어 그동안 일 간다더니 계속 화투 쳤어요? 라며 물으며 눈물이 나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저를 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뭐 그게 나쁘냐? 우리라고 화투 계속 치고 싶겠냐? 다 너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 치느라 그런 거 아니냐? 라며 성질을 내더군요. 엄마는 나쁜 줄 우리도 알지. 그런데 우리처럼 못 배우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탕해서 목돈 좀 만져보자고 그러는 거지. 다른 생각이 있었겠니? 그동안 잃은 돈도 생각도 나고 하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어쩌겠니? 그렇게라도 해서 너라도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그러지. 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눈물에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돈만 있었어도 계속 나한테 잘해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불쌍하고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생각이 몰려들어 멍하니 있는 저에게 엄마는 혹시 그분들 만났니? 아버지랑 나는 너만 좋다면 좋다. 그 집 가서 너만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아. 그런다고 부모 자식이 어디 가니? 가서 너가 제대로 잘 커서 나중에 좋은 얼굴로 만나면 되지. 우리도 우리가 직접 너를 뒷받침할 수 있으면 그런 소리 말라고 화를 냈을 텐데 그러질 못하니 그 소리가 반갑더라. 라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죠.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라는 말을 하면서요. 안 그래도 마음의 갈등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나니 마음이 정해지더군요. 연합고사가 끝나고 학교가 정해지기 전에 그분들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들이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호적도 정리가 되길 원하더군요. 부모님은 아무 의지도 없는 듯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면서 저를 챙겨보냈습니다. 짐이라고 챙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짐을 챙기는 저에게 우리는 있고 가서 잘 살아. 잘 살다 보면 나중에 만나지겠지.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게 옮겨간다고 뭐 없던 게 되니 가서 잘 살기만 해줘. 라며 웃는 얼굴을 보니 잘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그분들 차를 타고 도착한 집은 정말 으리으리하더군요. 시내에서 제일 큰 한의원을 운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잔디가 깔린 마당에 한 남자아이가 놀고 있더군요. 추운데도 웃옷을 입지 않고 뛰던 아이는 저를 보고 달려와서는 형이야? 라고 묻더군요. 웃으며 말을 하는데 그 아이가 한눈에 봐도 좀 아픈 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응 형이야. 이제 형욱이 형이 왔어. 기다렸지? 반가워 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아이는 순박한 얼굴로 웃으며 형 반가워 사랑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좀 놀란 것 같았는지 아저씨가 놀랐어? 미리 이야기하면 선입견을 가질까봐 말 안 했어. 정신지체가 있어. 앞으로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정신연령이 7세 정도라 아이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제 방으로 안내하면서 웃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방은 너무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형욱이는 따라 들어와 내 방은 저긴데 형 방은 여기야? 신난다. 라며 침대에 앉아 방방 뜨면서 웃더라고요. 덩치는 저만한 애가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어린아이처럼 웃는 모습이 귀엽다고 느껴졌습니다. 어쨌거나 제게 호의적인 모습이라 고맙기도 했고요. 짐을 푸는 저를 관찰하면서 웃으며 여기저기 달려갔다 오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정신없이 짐을 정리하고 나니 아저씨 아주머니는 저를 거실로 불러 이제 우리가 너희 부모님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주면 좋겠어. 그래야 정도 더 붙지 않겠니? 아무래도 우리가 좀 늦게 만났으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지켜야 할 시간표. 라며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읽어보니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쉬는 시간까지 쓰여 있더라고요. 시간별로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놀라서 종이와 어머니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제 공부 방식에 참견이 없었기에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양부모님은 크게 웃더니 놀랐니? 우리는 너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한다.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모자라. 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까지 저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되어 좀 버겁기도 했습니다. 식사량도 정해진 만큼, 운동량도 정해진 만큼 해야 했습니다. 식사의 질은 매우 좋았습니다. 한약까지 먹으니 확실히 몸이 좋아졌는지 키가 겨울방학 동안 10cm가 크더군요. 갑자기 크니 옷이 다 작아져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어머니가 백화점에 가더니 옷을 잔뜩 사와서 옷장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옷을 산 지 3개월도 안 되어 옷이 작아져 좀 곤란했는데 말도 없이 그렇게 사오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좀 넉넉하게 샀어. 더 클 것 같아서. 불편하면 이야기해. 알았지? 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를 위한 사람들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입학식에 갈 때도 좋은 교복에 좋은 신발, 좋은 가방을 메고 나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이제는 부잣집 아들이 되어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 으쓱하게 되더라고요. 입학 성적이 전교 1등이었기에 신입생 선서를 하는 제 모습을 사진 찍기 위해 어머니 아버지는 입학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에서도 혼자였던 지난 날이 다 옛날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인 형욱이는 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나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달려와 형이다, 형! 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저를 안고 비비적거리기도 잘했습니다. 스킨십이 낯선 저에게는 처음에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악의가 없고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져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친부모님에게 연락은 없었지만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들과 적응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3월이 되어 첫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결과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성적표가 나오던 날 기다렸다는 듯이 묻는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꼼꼼히 성적표를 살피던 어머니는 이를 악물더니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한테 공을 들였는데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지방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은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봐라. 전국 등수가 이게 뭐니? 2000 몇 등? 이게 성적이니? 순철아, 전교 1등은 당연한 거야. 전국 1등을 해야지. 안 되겠다. 과외 선생님 모실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 시간표는 그때까지만 하자. 라며 돌아서 버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볼이 얼얼해졌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게 돌아보지도 않으며 뭐해?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수리 영역 할 시간이잖아 라더군요. 제 방으로 들어섰는데 이게 뭔가 싶어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데 형욱이가 문을 빼꼼 열더니 형, 이거 발라. 이거 아플 때 바르면 덜 아파 라며 웃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같이 웃어 보이고는 형욱이가 내미는 연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살짝 더 고개를 내밀더니 제 볼에 호호하라며 불어주고는 나가더라고요. 형욱이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먹었던 간식이 마음에 들면 꼭 남겨놨다가 주곤 하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형욱이는 거짓으로 마음을 꾸밀 수 없는 아이였기에 더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주는 유일한 사람 같아서요. 어머니 아버지는 성적에 집착이 강했습니다. 학교에서 1등은 당연한 거라 여겼는지 내신 시험은 그다지 신경도 안 썼지만 전국 등수가 나오는 모의고사에는 온 신경을 쏟아 1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에게 손을 올리고 쉬는 시간을 줄이고 식사도 방에서 먹게 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김밥처럼 간단한 것들로 준비해 공부하면서 먹게 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공부 스트레스에 위장병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자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야자 시간 전에요. 그런데 받고도 반가운 기색 없이 너희 양부모님 하시면 어쩌려고 전화를 해. 연락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며 끊어버리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울하더라고요. 야자가 시작하는데도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 보니 선생님 한 분이 왜 울고 있어? 전교 1등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얼른 들어가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싶어 더 우울했습니다. 마음이 허전했던 거죠. 그렇게 야자를 마치고 과외를 하기 위해 세수를 하는데 형욱이가 형 이거 먹어 라더니 사탕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그날 그 사탕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형욱이에게 좋은 형이 되려면 양부모님들께 안 혼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잘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2시간에서 3시간 자며 공부했습니다. 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등수가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고2 2학기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드디어 전국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죠. 한 문제도 안 틀렸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훈화 말씀을 할 때도 제 이름을 거론했고 선생님들마다 저에게 친한 척을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제야 제 손을 잡으며 거봐 할 수 있잖아. 됐다 이대로만 해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양부모님의 바람대로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의대 공부는 그동안의 공부와는 달랐지만 양부모님은 거기서도 1등을 하길 바랐더군요. 형욱이는 자주 못 보는 저를 기다렸다가 만나면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보고 싶지 않았지만 형욱이가 전화를 해 조르는 바람에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꼬박꼬박 갔습니다. 그렇게 전문의 시험이 끝나고 저는 학교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내과라는 과목을 택한 건 개원을 목표에 둔 것도 있었지만 양부모님이 한의원과 연계해 볼 수 있는 과목이라며 선택해 준 탓도 있었는데 일단 병원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동생도 진료 보기가 좋다면서요. 그러다 같이 공부하던 동기 중 한 명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국 1등이 너였구나? 난 2등이었어. 누가 1등 하나 했더니 너였니? 라며 웃던 친구였습니다. 가정 형편은 그렇게 좋진 않아도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항상 밝고 씩씩했습니다. 제가 동생 이야기를 했을 때도 형이 더 잘해줘야겠네 라며 동생에게 가져다 주라면서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워진 그 친구와는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외과, 저는 내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부모와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양부모님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이 어차피 할 결혼이면 빨리 서두르자고 하신 것도 있었고요. 인사를 갔을 때 반겨주시는 모습에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얼른 그분들과 가족이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반응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후 일단 만나자고 해. 보고 이야기 다시 하자. 라고 해 상견례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견례 전 먼저 인사 오겠다는 여자친구도 괜찮다며 나중에 보자고 하기에 좀 불안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되고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하며 식사를 하는데 동생이 배고프다며 칭얼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웃으시면서 어쩌나 사돈총각이 배고파서 이거라도 먹을래요? 라며 주머니에서 캐러멜을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친구가 아버님을 닮았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배를 잡고 구부리시면서 아이고 배가 너무 아프다. 어쩌지? 아이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일단 여자친구가 어머님을 모시고 근처 병원으로 다녀오기로 하고는 나가고 저는 남아 장인어른과 양부모님의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형욱이와 양부모님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저와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가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친구와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둘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 생각되어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가까이 다가가니 장모님이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해. 라며 먼저 앞서 가시더군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에 가서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집까지 갔는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양부모님께 혹시 제 친부모님께 돈 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사색이 된 양부모님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순철이 너를 데리고 오려면 어쩔 수 없었다. 돈 안 주면 안 된다는데 어쩌니? 라며 제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손을 뿌리치며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요? 형욱이 때문에요? 형욱이 보살필 사람이 필요해서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이제와 그게 무슨 상관이니?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되었는데 라고 하기에 휴대전화를 열어 음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 달에 500만 원을 달라고요? 이봐요 순철 엄마. 이게 무슨 경우야. 죽을 때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된다며. 순철이 저렇게 의사 만든 게 누군데 이래?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의사인데 이제 와서 생색이야. 뭐? 말해. 안 그래도 지금 결혼한다고 설쳐서 나도 골치 아파. 우리 형욱이 보살피라고 의사 만들고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잠자코 있을 것이지. 무슨 결혼인지 사돈집에 말한다고? 아니, 마음대로 해. 우리는 일단 보자고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만이야. 어차피 돈 때문에 자식 새끼 팔았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협박하는 거 웃기지 않아? 순철이한테도 말하고 싶으면 말해. 나중에라도 의사 아들이라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나 나나 걔 이용한 건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 난 돈 더 못 주니까 주는 것만 받던지 다 불고 그마저도 못 받던지 알아서 해. 라는 내용이었죠. 내용을 들은 양부모는 사색이 되어 저와 휴대전화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러더니 형욱이가 아프니 의지할 형이 필요했던 거야. 저 말은 너희 엄마가 라며 변명을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를 매매하신 거잖아요. 책임은 지셔야 할 거예요. 라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여자친구는 저와 바로 경찰서에 가주었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고 양부모와 친부모는 모두 경찰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인신매매라고 하더군요. 출석 명령을 받고 경찰서에서 모두 모인 그 사람들은 서로의 탓만 하더군요. 그중 친엄마는 저 사람들이 먼저 돈으로 우릴 꼬였어. 야, 그리고 너 그 덕에 부잣집에서 살았잖아. 우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빚도 갚아주고 다달이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머리 좋은 자식 덕 좀 본 게 죄니? 죄야?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양부모는 그런 친엄마에게 당신이 돈만 더 달라고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이제 어쩔 거야. 우리 형욱이 어떻게 해? 라고 소리치고요. 그곳에서 아무도 저에게 사과하고 싶은 사람은 없더군요. 형사건이었기에 바로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이감이 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각각 5년의 형을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울고 친부모는 끝까지 악을 쓰며 자식 낳은 덕 좀 본 게 무슨 죄야? 내가 감옥을 왜 가? 라며 소리를 지르며 끌려가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죽고 싶더군요. 하지만 저를 잡아주고 기다려주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순수하게 저를 따르는 형욱이 덕분에 저는 그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겼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심리 상담을 받고 있긴 합니다. 양부모님은 마지막 만남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군요. 형욱이 때문에 너를 만났지만 너가 진심으로 좋았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살기 전부터 너 해먹이라고 음식 보내고 했어.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형욱이가 건강했으면 이런 기분이었겠다 싶었어. 물론 동기불순했지. 하지만 너가 싫었다면 같이 살지 못했을 거야. 미안하다. 잘 따라줘서 고마웠고 미안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밉습니다. 하지만 형욱이는 제가 책임집니다. 당신들이 감옥에서 나와도 형욱이를 만날 생각 마세요. 형욱이를 위한다면요. 그게 당신들에게 내가 은혜를 갚는 방법이고 벌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연락할 생각 마세요. 형욱이는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준 아이니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동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고맙다며 목 놓아 울더라고요. 친아빠는 나 참 자식이 부모 돈 좀 벌어줬다고 이렇게 잡혀가야 되냐? 어이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친엄마는 야 너도 너무하다. 그렇게 호의호식했으면 그냥 살지. 신고를 해? 넌 페르나야. 나쁜 새끼. 좀 똑똑해서 써먹은 거 가지고 인신매매? 웃기고 있네. 야 다 됐고 감옥에서도 돈 쓸 때 많다니까 영치금이나 두둑히 넣어. 알았어? 의사 됐으니 돈 잘 벌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사람들에게 반성은 없었습니다. 우라가 치밀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면회는 안 하고 영치금만 100원 넣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편지를 썼죠. 당신에게 쓰고 싶은 돈은 이게 끝이라고요. 형욱이를 데리고 와서 저는 보호사분을 채용하고 센터를 알아봐 등록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 둘이 살다 보니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우리 언제 결혼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결혼을 한다고? 라고 했더니 그럼 안 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돼야지.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우리 엄마도 사돈총각 보고 싶대. 우리 엄마가 이 사건 주역이잖아. 너 힘들다고 기다려주자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라고 하더군요. 네, 장모님이 그 녹음 파일을 주신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녹음하였냐고요? 저희 장모님이 흔히 정수기 영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양부모님 집에 가셨다가 통화 내용이 수상해 혹시 몰라 녹음을 하셨는데 상견례장에서 형욱이와 어머니를 보고 저의 사정을 단숨에 아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아픈 척을 하셨고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를 불러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형욱이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그 마음에 놀랐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길 내 자식이 좋다는 사람인데 상처가 있다고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 내 자식이 귀하면 다 귀한 거지. 다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했고 형욱이는 장모님 장인어른과 베프가 되었습니다. 요즘 장애를 가진 주인공 이야기가 화제인데 형욱이가 조금 덜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삐뚤어진 자식 사랑도 지양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아 봅니다. 좀 더 편해지는 기분이네요. 상담도 줄고 약도 줄길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길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행복만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